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이 심장과 혈관 질환의 수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때 시간 관계상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은 심장, 혈관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명지병원 흉부외과 허재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과 혈관 질환에 대한 다양한 상식들을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그때 못했던 이야기, 바로 심장과 혈관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대표적인 심장혈관 질환 중 하나인 관상동맥과 동맥경화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먼저 제가 조금 심각하지만 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서 가장 많은 사망을 일으키는 사망률 1위 질환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망률 1위. 1위면 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2위는? 2위요? 예. 2위 언젠가 제가 들었는데 네, 잘 2위는 모르시겠죠? 뭔가요? 그러면 3위는? 3위. 네.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뭐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한국인의 사망률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질환은 심내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다른 말로 뇌졸중이라고 하죠. 네. 이 심장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2위와 3위를 교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서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요. 요즘 이제 점점 고령화되면서 저희가 사실 이런 환자들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네. 70대 초반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전에는 60대 후반 정도인데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하시고요. 가끔 뭐 신문에도 나지만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마라톤 하다가 또는 다른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같은 심장 질환인데 네. 40대, 50대는 매우 드물고요, 사실은. 그래서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가장 호발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질환을 꼽으라면 역시 심장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해야 될까요? 심장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건데 지금 그림이 빠져 있지만 심장혈관이 이렇게 심장에는 크게 이제 세 개의 혈관이 있는데 대동맥에서 나와서 심장의 앞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좌전 하행 관상 동맥이라는 동맥이 있고요. 심장의 네. 뒤쪽으로 돌아가는 회선 분지, 네. 그다음에 오른쪽 심장의 혈관 공급을 해주는 우관상 동맥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관상 동맥에 이제 동맥경화가 생겨서 많이 좁아지게 되면은 네. 협심증이라는 상태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혹은 뭐 갑자기 흥분을 하게 될 때 가슴이 쪼여들고 답답한 흉통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네. 이제 협심증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심장이 혈관이 좁아진 곳이 갑자기 혈전에서 막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흉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네. 식은땀을 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응급실을 방문해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게 되겠는데 이러한 그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법으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동맥경화가 생기기 전에 혹은 생겼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걸 할 수가 있겠고 심장 혈관이 이제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환자가 쓰러진 경우에는 혈전 용해술이라는 시술을 응급실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주사로 치료를 받든지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투여를 받게 되겠고, 그다음에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협심증을 일으킨 경우에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치료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고 풍선 같은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넓혀주고 스텐트를 끼우는 이런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는 시술법이 있고요. 네. 그런 시술법은 이제 주로 심장내과에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혈관의 병이 너무 심하거나 또 너무 여러 곳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재 시술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는 중재 시술을 하기에 너무 위험한 환자들은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은 저희가 이제 이름하여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수술 방법 중에요. 오늘은 흉부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면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어떤 수술인가요? 관상동맥 우회술 하면은 좀 어려운데 우회라는 말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회로를 만들어준다. 고속도로가 막히게 되면 우회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네. 동맥경화라는 병은 결국은 이런 관상동맥이 병이 이제 심해져 가지고 좁아지게 되거나 막히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우회하는 수술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 만약에 특정한 부위가 좁아져서 막혀 있으면 그 아래쪽 부분에 다른 혈관을 이용해서 이 대동맥에서 또는 다른 혈관 과지를 이용해서 그 아래쪽 부분에 연결을 해줌으로써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에서 심장 혈관이 막힌 쪽 아래쪽으로 혈관을 연결해주는 수술. 그것을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관상동맥 우회술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모형에는 이렇게 조금 혈관이 크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런 혈관이 크기가 약 직경이 한 2mm 내외입니다. 2mm요? 예, 굉장히 좁네요. 예, 작고 경우에 따라서는 1.5mm 아주 큰 분들 네. 체격이 건장하거나 서양인들은 한 2.5mm 이상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네. 가는 혈관이고 심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혈관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혈관의 아래쪽에다가 사실은 연결을 해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것은 심장을 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확대경을 끼고서 수술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런 수술은 이제 심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인공 심폐기라는 그런 좀 복잡한 장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수술 시간이나 수술 비용이나 수술 위험도나 모든 면에서 조금 위험하고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이 심장을 정지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10년, 15년 전부터는 심장이 이제 박동하는 상태에서 좀 특수하게 고안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네. 특수하게 고안된 조직 고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고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장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하게 고안된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심장이 박동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주는 수술. 이런 수술을 이제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수술이 개발됨으로써 이제 수술 시간이 짧아지고 위험도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이 한 전체 관상동맥 수술의 약 절반 정도가 이런 그 무심폐기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 네. 따라서는 이제 더 많이 뭐 9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95% 이상을 무심폐기 수술로 하는 병원이나 이제 수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무심폐기 수술이 지니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은 대부분 90% 이상을 이런 무심폐기 수술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건 다른 위치에 있는 혈관을 찾아서 혈류를 공급해주는 수술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우리 몸 안에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이 많이 있는 건가요? 네, 혈관이 우리가 이제 그 혈관을 적출을 해서 심장으로 보내도 혈액 공급에 지장이 없는 혈관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흉동맥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의 그 흉골 좌우로 가슴 내측의 흉골 좌우로 흐르는 내흉동맥이라는 동맥이 있어요. 이 동맥은 위치도 아주 심장에서 가깝고 크기나 구조도 아주 그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술 연결을 했을 때 굉장히 성적이 좋고요. 혈류 공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혈관이 첫째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팔로 가는 뭐 요골 동맥이나 복강 속에 있는 동맥들 그리고 좀 많이 사용하는 혈관 중에 하나는 이제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이라는 정맥이 있습니다. 복제정맥은 길이가 굉장히 길고 양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에 있는 혈관을 얼마든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 혈관이 적어서 수술 못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 내흉동맥이라는 혈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혈관이고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10년, 20년이 지나도
막히지가 않고 좁아지지가 않고 그대로 혈액 공급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술지 여러 내과계나 외과계 학술지 모든 그 심장 관련 의사들이 다 인정하는 최고의 혈관, 심장을 위한 최고의 혈관은 이제 내흉동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저희 우리나라 심평원에서도 관상동맥 수술의 그 질을 평가할 때 네. 내흉동맥을 사용했는지, 또 심장의 가장 중요한 혈관은 이 좌전 하행 관상동맥에 내흉동맥을 이용해서 우회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혈관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러면 이 관상동맥 우회술에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한번 결심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수술할 때 하나의 혈관을 하는 게 아니고 심장 주위에 있는 혈관을 여러 곳, 세 군데든 네 군데든 좁아진 부분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예. 하나의 장점은 병이 든 곳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병이 들지 않은 아래쪽에 정상적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다시 좁아질 가능성이 적고, 거기서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혈전 방지제나 이런 약을 적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고요. 물론 수술이니까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과 마취에 따른 이런 단점들, 그다음에 입원 기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 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 편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환자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네. 합병증 부분 설명하고 회복 기간을 설명해 주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빨리 퇴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 그래서 심장 수술하고 나서는 보통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있게 되지만 네. 병실에서 한 5일 정도, 그래서 퇴원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개 일주일 내외가 되겠습니다. 네. 일주일 내외가 되고요. 일상적인 활동은 대개 한 달 지나면 다 하실 수가 있고, 좀 젊은 분들, 그다음에 직장에 있는 분들은 육체 노동이나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나 근육이 아무는 시간까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2, 3개월 지나서 직장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질환이 심해지지 않게 처음부터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동맥경화는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그 치료법 중에 이제 아까 그런 수술이나 시술 말고 약물 치료와 이 식이요법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먼저 이제 식습관, 우리가 이제 먹을 걸 많이 조심을 하고 요즘 건강한 음식 재료를 찾아서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심장을 위해서는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짜지 않게 저염식 드시는 거고, 둘째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거죠. 짜지 않게 먹으라 그러면 이제 어느 만큼 짜지 않게 먹느냐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이제 병원식으로 할 때는 뭐 소금 양을 한 끼 식사에 10g 이하 이렇게 저염식으로 먹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보통 설렁탕집에 갔을 때 염분을 추가하지 않고 네. 그냥 나오는 그대로 먹어서 괜찮을 정도. 추가로 소금을 치면 되지를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저지방식을 먹으라 그러면은 또 막연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환자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주로 설명할 때는, 네.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그다음에 보양 강장식이라고 알려진 것들, 예를 들면 뭐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실은 심장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 때문이고요. 선생님은 그럼 평소에 그렇게 드시나요? 네, 저도 아주 싱겁게 먹고요. 저는 또 전통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게 정말요? 심장에는 아주 좋고요. 생활 습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연장이겠습니다만은 술, 담배를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이제 담배는 주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위험 요인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술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피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생활 습관 개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게, 사실은 4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죠. 다른 암이나 이런 것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 심장 질환도 사실은 정기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할 때 포인트는
내 몸의 콜레스테롤 레벨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악성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LDL 레벨이 얼만큼인지를 꼭 체크를 받으시고, 또 하나는 CT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CT 중에서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네. 칼슘 스코어 CT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찍을 수가 있고요. 그런 칼슘 스코어 CT를 해보면 우리 몸에 대동맥이든 관상동맥이든 동맥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석회화되어 있는 부분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칼슘 스코어 CT와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실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대표적인 심장질환 질환인 대동맥 질환이에요. 우선 간단하게 이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환인가요? 대동맥이라 하면 이제 심장에서 나와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지만은 심장에서 나와서 우리 온몸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혈관들을 연결해주는 가장 큰 혈관, 이게 이제 대동맥이 되겠고요. 이 대동맥이 네. 부풀어지거나 또는 이게 터지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지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초응급 수술, 초응급 질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우선순위 1번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대동맥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만큼 위험도는 높은 질환인데 네. 사실 빈도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관상동맥으로 인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보다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질환은 크게 대별해서는 이 대동맥이 늘어나는 대동맥류라고 하는 병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외적인 혹은 내적인 손상에 의해서 대동맥이 손상을 입는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동맥류는 이제 대동맥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고 결국은 커져서 그게 이제 터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까맣게 보이는 저게 예. 이제 대동맥인데, 사실은 대동맥이 너무 커져서 심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무슨 큰 방처럼 보이죠. 저게 네. 이제 대동맥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저거는 뭐 좀 심하게 늘어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저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파열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수술을 해야지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대동맥이 늘어난 부분은 대동맥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대동맥 수술은 사실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도 많고 합병증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심장 수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대동맥 수술도 많이 발전이 되어서 대동맥 수술을 하지 않고 인조 혈관을 이제 다른 수술을 하지 않고 인조 혈관을 대동맥에 삽입하는 이런 그 대동맥 중재 시술이라는 법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과 중재 시술이 거의 뭐 반반 정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을 크게 하지 않고 수술은 비교적 작게 하면서 대동맥 중재 시술을 이용하는 이런 혼합 수술법,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질환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성적이 좋아지고 수술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 대동맥 박리가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도 많이 위험한 편인가요? 대동맥 질환은 뭐 심각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대동맥 박리라는 병이 생겼을 때 급성 대동맥 박리가 만약에 이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경우에는 네. 수술을 받지 않으면 거의 90%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예.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망률이 사실은 시간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발생한 지 4시간, 8시간, 12시간 지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견되자마자 바로 수술해야 되는 특수한 질환이고요. 저희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로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으로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기다리다가 환자가 안 와요. 전화해 보면 앰뷸런스에서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고 발견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평소에 혈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마지막으로 건강한 심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식습관, 그래서 짜게 먹는 거 피하고 기름진 거 피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하시고 정기적인 그 건강 검진, 이렇게 3가지를 지키시면은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 됐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